24년도 9급 기출 복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보 연구에 대한 4가지 접근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은 역사 정기적인 접근 방법은 특정 시기 역사의 자료를 갖다가 활용하는데 1차적인 자료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정보 발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1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기능적인 접근 방법으로서는 정보 활동이나 정보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게 구체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체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심층적으로. 예. 예. 심층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능적 접근.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다룬다가 아니라 심층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 2번이 잘못된 내용이에요. 구조 접근 방법은 맞고요. 정보 조직이나 구조, 문화 등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고, 정책 접근 마찬가지 정보와 정책 간의 관계에 대한 그 연구고, 또 정보의 정치적인 의미를 평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이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접근 방법 자체가 여기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다루는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어렵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여긴 쉽지요. 국방부에 소속된 정보기관이 아닌 거죠. 이거 쉽지요. 독일의 BF 연방헌법보호청. 이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죠. 내무부에. 예. 프랑스 해외정보국이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거 맞고요. 그렇죠? 예. 3번. 정보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나네요. 전통적인 정보순환 모델에 따르면 정보 생산 과정에 정보기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예. 전통적인 정보순환 모델에. 이것이 가장 적절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정보순환 과정에서 어떤 정보기관들의 정보 수요자가, 정보 사용자가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결국은 정보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정보기관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맞는 말이고, 자, 2번 CIA는 정보순환 과정을 기획, 지시, 분석, 생산, 배포, 크게 4가지가 아니라 5가지죠? 예. 기획, 지시, 수집, 처리, 분석, 생산, 배포 5가지죠? 예, CIA는. 정보순환 과정은 단순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기 때문에 환류 과정은 별 필요가 없는 거죠. 환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죠. 피드백이 있어야지, 사용자가 어떠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생산자가 파악하기 때문에 환류는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선진국 모델을 참고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운영체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소 상이한 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어렵죠? 3번도. 3번도 어려워요, 분명히. 예. 그래서 7급이라고 해서 9급이라고 해서 7급보다 쉽다 아니에요. 보니까 이번에 오히려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4번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을 하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의 군사장비로부터 방출된 전자파를 추적 분석해서 추측하는 정보다. 맞죠? 전자정보는 그렇잖아요. 그죠? 에셀런 프로젝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호정보이다. 전자정보 아니에요. 신호정보잖아요. 통신정보. 그죠? 주가 인터넷 통신정보죠. 그래서 전자정보는 아니죠. 물론 전자정보 일부는 포함되어 있죠. 에셀런 프로젝트에. 근데 신호정보, 통신정보예요. 통신정보. 예. 주가 통신정보지 전자정보가 아니라. 에르센 마찬가지 구소련 러시아의 대표적인 엘린트가 맞고, 통화량 분석을 통해 쌍방간의 교신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생산한다고 그랬죠. A에서 B 지점,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의 모스크바 육군 본부에서 소통량이 더 많아졌다.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에 더 뭔가를 작전을 긴밀하게 논하고 지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전선 지역에 어떤 일정한 전선 지역에 더 전쟁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뭐 그런 측면이에요. 이 4번이 통화량 분석을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낸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공개 출처 정보의 특징과 장단점. 공개 출처 정보 쉽죠. 그죠? 신문, 잡지, 학술, 단행본, 정보 안행물, 방송, 인터넷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수집되는 자료들을 의미하고 대체로 합법적이죠. 당연히 합법적이죠. 또 비공개 출처를 대상으로 하는 첩보 수집 활동에 비해서 별도의 수집 장비나 특정 인물의 접촉 없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예. 또 오늘날 정보통신혁명과 함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상용망 등을 활용한 공개 출처 정보 획득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는 거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렇죠? 4번. 그런데 4번 보시죠.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고 비밀 출처 정보에 비교하여 효용성이 떨어진다. 비밀 출처 정보라고 해서 반드시 효용성이 공개 정보보다 높다? 반드시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공개 정보가 효용성이 높다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 전략 정보를 생산할 때 우리는 먼저 공개 정보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분야를 공개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비밀 첩보를 더 확인해서 요청을 하고 완성된 하나의 그 정보 보고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전략 정보 보고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공개 정보가 구성하는 내용이 훨씬 많죠. 비밀 정보보다. 네. 그래서 공개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비밀 첩보 수집단을 갖다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냐? 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이것이 맞냐? 인간도 한번 확인해 봐라. 아니면 영상 한번 한번 찍어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효용성 면에서 반드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4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6번) 비밀의 생산과 파기 시 유의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밀 생산할 때, 그리고 파기할 때 사전 계획에 생산된다. 맞죠? 계획한 부수만큼 생산해야 돼요. 내가 10부를 최초에 생산하겠다. 지금 10부만 배부처가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부대가 10개 부대야. 그럼 10개만 딱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배포처에 따라서 비밀의 내용을 제한하기도 해요. 배포처에 내가 1급 비밀을 주면 안 돼. 거기는 2급 비밀 취급 인가자밖에 없어. 그러면 1급 비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부대에는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 1급 비밀 취급 인가자가 있는 부서에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포자의 비밀 내용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특히 철저히 그렇게 하죠. 배포 부서별 요소 소요 인원의 비밀 취급 인가 등급에 따라 비밀을 구분한다. 이것도 2번과 비슷한 말이에요. 배포 부서별 소요 인원의 비밀 취급 인가 등급에 따라서 2번을 다시 반복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4번 보면 장래 소요 증가를 예측해서 예비용으로 여유 있게 생산한다. 예비용으로 여유 있게 생산한다는 것은 사전 계획에 생산한다. 이거 배치된 말이기도 해요.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했어요? 분실 우려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네. 배포하지 않고 여유분을 많이 갖고 있다 하면 분실 우려가 많은 거죠. 비밀을 분실할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1, 2, 3급 비밀을 1급을 누설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국가 어떤 안보에 치명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는 내용이 1급이죠. 예. 예. 그와 같이 이제 비밀이 누출이 되고 분실되거나 누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비용은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7번 사이버 공간의 확대가 초래한 첩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났어요. 사이버 공간은 공격은 어떻게 해요? 사이버 공간의 확대가 초래한 첩보 환경 변화. 사이버 공격은 해킹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수준이다. 범죄 수준을 넘어서. 4번 국제사회는 사이버 공격이 전쟁 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이 바로 전쟁 행위다 하고 미국은 선포를 했어요. 그만큼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장 괄목하게 증진시킨 국가들로서는 공산권 국가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사이버 간첩 행위, 재산권 도용 등의 사이버 사건들이 사이버 무력 공격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었을 때 국가안보 위협을 가한다 그랬죠. 사이버 범죄 수준을 갖추는 것은 뭐예요?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통상 사이버 범죄, 사이버 감첩 행위 뭐 이런 것들은 주로 해킹, 뭐 바이러스 유포 이런 것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있어요? 사이버 무력 공격의 조건을 갖는다는 것이잖아요. 4번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7번은 4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8번, 다음 중 정보기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보기관 역시 여타 정부 부처처럼 정책의 입안과 집행 등 정책 결정 과정을 주관한다?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 7급에 설명드렸듯이 정보가 정책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문제와 그런 문제죠. 정보기관이 정책 입안, 집행 이런 데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는 못하는 것이죠. 정보를 제공해 줄 뿐이지. 1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자, 2번 정보기관은 타 공공 및 민간기관과 비교하여 업무 영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예. 국가정보란 과목 자체가 전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죠. 기술 분야까지, 과학기술 분야까지도. 그죠? 예. 인문, 과학, 사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제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국가정보 업무고 국가정보학이고 국가정보기관이 수집해야 할 첩보 바운드리에 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정보기관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누리며 정보 독점권을 활용할 수도 있죠. 정보기관이 그래서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거죠. 정보기관은 조직 및 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려는 특성 탓에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폐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너무 쉽죠, 이거 1번. 예. 8번이. 9번. 다음 중 정보 생산자와 정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국가정보의 구비 요건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달할 때 적시적으로 해야 되겠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주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왜곡되고 주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죠? 정보를. 예. 뭐 너무 쉬운 문제죠. 10번. 다음 중 질적 정보 분석의 여러 기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브레인스토밍이 뭐예요?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서 논의를 통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죠. 핵심 판단은 마찬가지 다수의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고 이것 통해 다시 재평가하고 해서 주요 가설을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핵심 판단이죠. 그다음에 유추법은 뭐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나 어떤 과거 경험을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해 나가는 거고, 이것이 이제 유추법인데, 분기 분석법은 어떤, 그 답을 내고 그 답을 계속해서, 다시 검토하고 하면서 검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한 이 분기 분석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 예, 도식화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분석한다. 예, 이것은 분기 분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 내용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정보 실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실패. 정보의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로서 정책 결정권자의 선호에 맞게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정보의 실패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호도에 맞게만 분석하다 보면. 정보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정보 분석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예, 정보 분석의 오류로부터도 정보 실패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개인적인 오류도 있고 집단의 오류도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수단보다는 인간정보 수단을 통해 획득한 첩보 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 정보 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첩보 수집 수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느 수단이 어느 수단보다 낫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건 가장 적절한 게 답이 이거 아니죠.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네. 예. 근데 이걸 내 답을 왜 안 고쳤지? 설명을 안 했나. 그래서 1번이죠. 1번이 그래서 여기서. 자, 4번 볼까요? 정보 요원의 인적인 오류로서 거울 이미지, 늑타도 가능한 영과 편견 등은
주로 첩보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정보 실패를 이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정보 분석의 오류에서 이거 2번과 4번은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은 정확히 맞는 말이죠.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 발생하는 일로서 정책 결정자의 선호에 맞게 분석 보고서 작성될 경우 정보 실패 위험이 야기된다. 즉 주관적인 분석이 되고 오류 정보가 왜곡되기 때문에 정보 실패 위험이 야기되는 것은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인데 1번, 2번, 4번은 맞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니까 애매하죠. 근데 2번과 4번은 같은 말이에요. 인지적인 오류, 분석적인 오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이 정보식 결정적인 요인, 여기서 주요 요인이 된다 할 때 2번과 4번은 정보 분석 요인들, 오류, 인지적인 오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이 가장 결정적이고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번과 4번 다 맞는 말이지만은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른다면은 1번이 맞겠네. 1번이. 지난번에 내가 1번으로 해준 것 같아요. 1번. 그래서 오류, 아주 왜곡, 주관적 분석을 통해서 정보의 실패 위험이 야기된다.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주요 요인이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럼 결국은 정보 실패의 주요 요인이나 결정적인 요인은 분석 과정에서 그다음에 정보 요원들의 분석관들의 인적인 오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결정적인 오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집단적인 오류도 있고 또 어떤 외부적인 정보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는 거지. 가장 결정적이고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2번과 4번은 결국 같은 맥락이고 같은 말인데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고 주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1번이. 이건 오답 처리해야 되겠네요.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11번. 그걸 표시를 안 했지, 내가. 12번. 방첩 업무 규정에 규정된 방첩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것은 방첩 업무 규정에 나와 있죠. 외국 등의 정보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 외국 등의 정보 활동에 대한 확인, 견제, 차단, 다른 방첩 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 근데 이 문제 3번은 안 나와 있어요. 반과 사범 또는 간첩 행위자에 대한 내사 및 보안 수사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방첩 업무 규정에 대한 방첩 업무를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법령집 설명할 때 이런 규정에 대한 업무 개요, 업무 또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은 상세히 보라고 하고 제가 한번 강의했었는데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러네요. 3번이 답이고요. 이것은 13번 제 지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미국 국가정보기구의 명칭과 주요 인물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미국 정보기구의 명칭과 주요 인물. 자, 57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 소련이 최초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여로부터 위기를 느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통합된 군 정보기구를 주문했다. 이에 각 군별 통합을 반대했지만 맥나라마 국방장관 지시로 61년도에 군의 통합된 정보기구가 설립됐다. 군의 통합된 정보기구가 뭐예요? 국방정보국이에요. 국가정보국. 육해, 공군, 해병대 통합된 정보기구, 국방정보국이에요. 국방정보국의 임무가 뭐예요? 암호기구를 제작해 암호 보안을 유지한다? 이것만 아니죠. 국방정보국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산업, 이런 지형, 건강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요. 국방정보는. 그래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통합된 정보예요. 통합된 군정보기구. 그래서 각 군별 통합을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된 정보기를 만들면서 전략적인 차원의 정보. 국방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이에요. 국가 차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산업, 뭐 모든 지형, 의무, 건강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국방은. 국방정보국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국방정보국을 말하는 거, 국방정보국의 임무는 이 정도로 이렇게 포괄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해외 무관을 파견하는 이유도 각국의 군사 관련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수집을 해서 보고하게 돼 있죠. 14번. 국가정보기관의 산업보안 활동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산업보안 활동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 이 적절한 것이죠. 산업보안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 같은 경우는 시장의 기능과 정부 내 타 부처가 담당하는 것보다도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정보기관이 각 정부 부처에서 산업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신뢰성이 있죠. 사실은 정보기관이니까는. 그런데 꼭 그럴 경우만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죠.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경제정보도 하나의 경제정보도 하나의 정보의 터들이 아래서 정보기관이 해야 될 필요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꼭 이들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좀 애매하죠. 정보기관의 산업정보 활동이 반드시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 개발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데 촉진시킨다? 그것만 아니죠. 3번 보십시오. 산업정보 활동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행되죠, 당연히. 산업정보 활동은 각 나라별로 합법적인 합법화해서 법에 인정하에서 산업정보 활동을 해요. 각 나라는. 그래서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산업정보 활동을 위해서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한 수단이다 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4번. 각국 정보기관은 산업정보 활동에 대해서 가급적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니죠. 산업정보 활동은 특히나 공개적으로 못해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가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그래도 인정을 해줘요. 각 국가에서. 국가안보에 관련된 거니까는. 근데 산업정보활동은 사실은 좀 민감해요. 각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죠. 대외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당연히. 국내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보기관 활동하지만은. 그래서 4번도 아니고 3번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적정 범위 설명 적절한 것이죠. 예. 15번. 정보 실패의 유형 중 상대의 능력이나 취약점 또는 동향을 잘못 판단하여 발생하는 정보 왜곡에 관한 사례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정보 왜곡. 호메이니 이슬람 그 세력들에 의해서 샤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상황을 미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쉽게 말해서 호메이니 이슬람 그 종교 단체의 힘을 미국에서는 시아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정보 오판이에요. 정보 오판. 정보 오판. 그래서 그 이란의 그 정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란 정권이 아주 그 당시에 강력한 걸로 평가를 했었죠. 정보 판단 오판이죠. 오판. 근데 일본의 진주만 기습 사건은 이게 경고 문제예요. 경고하고 배포. 적시적으로 그 진주만의 정보를 전파가 제대로 안 됐고 또 경고가 안 된 거죠. 중국 베트남 침공 마찬가지. 이것도 경고. 이것도 9.11 테러도 경고죠. 전략적인 경고 실패죠. 정보 분석 실패죠. 정보 분석 실패 및 정보 오판. 정보 오판. 왜곡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정보 오판 플러스 정보 왜곡이에요. 2번. 16번. 비밀 공작 특성을 설명한 것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우가 명백히 드러나는 행위다. 여기서부터 바로 답이 나오죠.
행위로서 활동이나 사실 자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은폐하는 데 활동이나 사실 자체에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고 은폐하는 건 뭐야? 정보 수집 활동이죠. 네. 그 배우가 명백히 드러난다. 배우가 배우를 최대한 가리고자 하는 것이 비밀 공작이죠. 1번이 바로 답이 나오고, 자, 비밀 공작은 원칙적으로 왜곡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불법적인 비밀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어서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영역이 바로 비밀 공작이다. 또 정부 일반 부처보다는 정보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 공작 같은 정보기관에서 해야지 일반 정부기관에서 할 수 없는 거죠. 예. 17번 제국 인민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종 황제 직속으로 1902년에 설립됐어요. 그래서 정보기관 역할을 수행했고 표면적으로는 사보 발간, 국가 서적 인쇄 등의 현대한 통신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실제 내면적으로는 정보 활동을 수행한 거 맞죠? 일본에 대한 테러와 파괴 공작 활동을 은밀히 전개했다. 이것은 사실 한일 합방 이후에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제 이런 테러 파괴 공작 활동을 한 것이지 이 전 제국 인문사가 이것까지는 수행하지 못했죠. 그 전에 제국 인문사는 1902년도에 설립돼서 1907년도, 8년도 이때 이제 완전히 폐쇄했죠. 제국 인문사는 일본에 의해서 그 역할 뭐 임무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조직이 해체됐는데 그 이후에도 1920년도까지 한일 합방 전까지도 얘들 일사 보조약 그 조약에 대한 부당성을 해외에 알리고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의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하는 활동도 일부 1920년도까지 했을 것이다 하고 학술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전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죠. 18번 정보의 민족인 통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할 경우 정보기관이 자칫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맞죠? 예, 맞죠? 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정보활동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국가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통제를 하는 것이죠. 또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정보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예, 정보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글쎄요,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활발하게. 합법적으로는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효과적이고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아무래도 유칙이 되겠죠, 통제가 가능하면. 4번, 정보 통제는 정보기관이 내린 정책 결정이나 수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성을 요구함으로써 정보기관의 잘못된 행위나 정책 결정이 반복 또는 지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렇죠? 예, 정보기관이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복이나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잘못된 내용이죠. 3번이 여기서는. 19번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제정보, 자원개발정보, 분쟁지역과 관련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정보 필요하죠. 정책 결정권자가 지방국 내부의 정세, 대외정책에 관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필요하죠. 자기적 관점에서 국제정치, 대외협상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런데 정책 결정자의 이념과 선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집행에 관련된 정보 이것은 다른 거에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지만 다른 정보에 비해서 어떻게 이것은 좀 조금 치우친 정보죠. 이념 선호에 따른 이념과 선호에 맞는 정보를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보를 정책 결정자가 공개적으로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때에 따라서는 정보기관에서 정책 결정권자에게 여기에 맞는 이념과 선호에 맞는 보고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 그런 어떤 종합적인 국제 대외 협상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이 정보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고 이것은 그냥 부가적으로 정보기관과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서의 어떤 오가는 개인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더 일반적인 정보 역할은 아니죠. 이것은 4번.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자령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해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1번, 2번, 4번은 개념형 정보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념형 정보 분석 기법, 영역법, 균합법, 그다음에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여튼 자령,
여기서 개념형은 에, 바로 이제 그 내재적인 접근, 보편 이론 접근, 또 비교 역사 모델 접근 이런 세 가지 방법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개념형은. 그러면서 또 자료 수집 이전에 전체적인 정보 구속 내용을 작성하고 정보를 맞춰가는 이런 방법이 바로 자료형이고 개념형이고 자료형은 바로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자료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자료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첩보를 모자이크 구성하듯이 맞춰가면서 하나의 그 정보 생산을 해내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자료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료형은 아무래도 자료가 많은 거죠. 네. 3번이 맞는 말이죠. 21번.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 국가정보, 국가안보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7급과 또 9급 내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국가정보는 3번 부분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결정권자의 선입견, 편견, 이데올로기 독선을 해소시켜 주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 맞는 말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 봅시다. 1번은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투입 변수이다.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투입 변수. 국가정보는 맞는 말이죠. 국가정보의 모든 조직 활동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식의 생산은 국가안보적 이익,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중요함에 있는 건 맞죠? 예. 4번, 정보기관이 정책결정권자에게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입 변수, 중요한 국가안보의 중요한 투입 변수라는 거죠. 좋은 투입이 되면 정책결정권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은 최선의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에요, 3번. 예. 3번도 맞긴 맞아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정책결정권자의 어떤 독선, 편견, 이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역할, 임무,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 역할, 임무를 한다면 1, 2, 4번이 맞는 거죠. 정확히. 예. 22번.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4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정보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 방첩, 테러,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의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정보행정부처에 대한 보안감사 아니라 했죠? 예. 보안감사는 각 행정부처가 한다고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이게 7급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9급에도. 23번. 정보분석에 관한 기회분석학파의 주장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회분석학파. 기회분석학파는 하여튼 영국에서 주로 이제 주장하는 걸 학설인데 하여튼 정책 결정권자의 선호에 맞게끔 정책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보 분석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주관적인 정보 보고가 될 수 있고 정보의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정보 실패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기회 분석 학파라고 해도 정보 분석에서 중립성 없이 객관성 없이 정보 분석하면 안 되겠죠. 객관성 있는 중립성 있는 정보 분석이 돼야 되겠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회 분석 학파라고 해서. 2번 정보가 국가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맞죠? 국가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정책 책임을 지는 정책 결정자의 대외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줘야 한다. 예. 이건 정책 결정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 정보분석기구는 정책 위반자를 보조하는 연구 부문이다. 예. 그래서 하나의 정책의 그 보조적인 입장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의 정보를 줘야 되고 또 국가 이슈를 다루는 그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회분석학파의 주장이에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주관적으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중립성을 잃어버려도 된다? 그건 그 말은 아니죠. 여기서 1번이 잘못된 내용이 당연히.
24번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것은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맞죠? 아까 다뤘죠? 또 군사기밀 취급, 관리, 표시, 뭐 고지 그밖에 군사기밀의 보호 조치와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네.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 국방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안전보장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1, 2, 3급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구속된 군에도 검사가 있죠. 군의 경찰은 헌병이 헌병. 헌병이 수사를 하고 검사 이렇게 구속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검찰을 송치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군사기밀보호법에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25 마지막 문제. 테러단체에 대해 설명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테러단체 헤즈볼라, 탈레반, 이슬람 국가, IS, 하마스 이렇게 있는데 요 9급의 25번 문제를 완전히 복권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문건데 일단은 헤즈볼라는 1980년에 창설된 이래 레바논의 정상적인 정당이야. 시아파 무장 세력이고 현재 중동 지역의 최대 테러 조직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과 맞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맞짱 뜨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부터 철군한 후 레바논 정당으로 의회까지 진출해서 현재 하나의 정치정당이에요. 정치정당. 탈레반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래 소련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결성된 시아파로서 현재 중동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장단체이다. 탈레반. 그리고 하마스는 1980년대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이후에 등장하여서 현재는 가자지구의 피에로 여당 정치조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죠? 3번. 이슬람 국가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런 이라크 북부 지역하고 이런데 많이 소탕이 됐어요. 소탕이 돼서 현재는 왕성하게 활동은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잔존 세력이 있어서 계속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지만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문제 풀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7급이 9급보다 오히려 더 쉬운 감이 없잖아 있어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9급이 좀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 국가정보학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러분 느끼셨듯이. 그렇지만 기본적인 국가정보학에서의 어떤 기본 원칙, 개념만 있으면은 전체 내용을 다 일일이 몰라도 읽다 보면 틀린 내용이 바로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철저히 제 수업을 받을 때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하고 끝까지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도 50문제씩 8번을 봤어요. 8번을 마지막 2개월 동안에. 그러면 400문제를 충실하게 잘 풀면서 그 해설을 나한테 듣고 또 기출문제 강의를 내가 쭉 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핵심 요약 강의를 계속 해왔어요. 그 핵심 요약 강의 내용에 내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개념 정립해주고 한 내용들이 다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올해 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석을 해서 끝까지 강의를 좀 성실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 면접 때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면접 저한테 배운 인원들은 다 제가 합격을 시켰습니다. 100%. 그래서 올해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많이 저한테 오셔서 면접 강의를 듣고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영예를 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